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저 한 남자의 아내로 또 한 아버지의 귀한 딸로 평범하게 살아온 한 사람입니다. 제 가슴 속에만 묻어두기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서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기운을 차리고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편의 인생 극장 같은 제 속 시원한 반격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1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홀몸으로 저를 키우시면서도 힘들다는 내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번듯한 중견기업으로 키워내시면서도 저한테는 늘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출근길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건 아무런 예고도 없었던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환자분께서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지셔서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형광등 빛만 차갑게 내려앉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면서 제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옆에 있던 작은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얘야, 너 얼굴이 이게 뭐니? 핏기가 하나도 없네. 제발 뭐라도 좀 입에 넣어라. 네가 쓰러지면 아버님 마지막 길은 누가 지켜? 어서 억지로라도 좀 먹어봐. 아니에요. 목구멍이 꽉 막혀서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요. 아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져서요. 그래도 네가 기운을 차려야지. 자, 어서 이거라도 먹어. 내 아빠도 네가 굶는 거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어서. 억지로 건네받은 김밥 한 줄을 손에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먹히지가 않았어요. 장례를 준비하면서 제게는 이혼 사실을 알릴 수 없다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친척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으로 모여들면서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사위는 어디 있어? 이런 날 남편이 옆에 있어야지. 저는 그때마다 적당히 얼버무렸어요. 아, 네. 곧 올 거예요. 아이고, 그래. 이런 날 혼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어서 오라고 해. 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대화를 끝냈지만 가슴 한켠이 쿡 쑤셔왔습니다. 이혼했다는 말이 입 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빈소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더니 검은 양복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전 남편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말없이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곧장 완장을 챙겨 팔에 두르고는 처음부터 그 자리가 제 자리였던 것처럼 입구에 버티고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두 손을 공손히 모아 깊이 고개를 숙이는 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뭐라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금 뒤 친척 어른 한 분이 전 남편 옆에 서 있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사위가 잘생겼네. 장인어른 마지막 길을 이렇게 잘 챙기는 걸 보니 듬직하구먼.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전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는 걸 보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속이 쓰렸어요. 아버지가 오래 사업을 해오셨던 터라 조문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방명록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고
접수를 맡고 있던 친정 조카가 어느 순간 제게 뛰어왔어요. 고모, 나 진짜 손이 모자라. 어르신들은 글씨 적는 것도 도와드려야 하고 뒤에는 또 줄이 이렇게 서 있고 어이쿠 혼자서 고생했겠네. 내가 여기 같이 볼게 걱정 말고. 전 남편이 슬쩍 다가서더니 조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고모부 고마워요. 그럼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내가 다 볼게. 조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떴어요. 고액 수표와 두툼한 현금 봉투를 들고 오시는 VIP 조문객들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전 남편이 조이그맘 곁을 지키며 거들어주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가 그 옆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밤새 조문이 이어지면서 제 몸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때 전 남편이 슬며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너 얼굴 완전히 떴다. 이러다가 쓰러지겠어. 괜찮아. 아직 조문객들이 있는데. 나 있잖아. 얼른 들어가서 눈 좀 붙여. 장인어른 가시는 길은 내가 든든하게 지킬게. 고마워. 전 남편이 제 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어요. 어서 들어가. 내가 끝까지 지킬게. 부부의 연은 끝났어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해주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빈 소방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인데 제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전 남편은 조카한테도 다가갔다더군요. 너도 피곤하지? 나 혼자 다 볼 수 있으니까 얼른 가서 쉬어. 정말요? 고모부가 계시면 저는 좀 쉬어도 되겠네요. 그럼 어서 가봐. 여기는 내가 지킬게. 저와 조카를 동시에 물리치고 조이그맘 앞에 홀로 남으려는 치밀한 수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이 그날 제게 건넨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의 시작이었어요. 방에 누워서도 좀처럼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빈소 쪽에서 들려오는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벽을 타고 들어왔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보니 밖에서 상주 노릇을 하고 있을 전 남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자연스럽게 지난 결혼 생활의 기억들을 하나씩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결혼하면서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혼자만의 시간, 친정아버지 얼굴 보러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참아가며 지켜내려 했던 결혼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분이었습니다. 옷차림이며 액세서리며 사는 형편과는 좀 어울리지 않게 항상 번드르르하게 차려입고 다니셨어요. 그분의 허영심이 며느리인 저를 향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제 앞에서 서슴없이 말씀하시곤 했어요. 큰집 며느리는 지난달에 크루즈 여행도 보내줬다고 하더라. 있는 집에라 씀씀이가 달라. 저는 손 위에 국물을 흘리며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최선이 이거야? 명품백 하나 사다 준 적도 없잖아. 저희 형편의 명품백은 무리예요. 형편? 사돈어른 회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 형편이 어디서 나와?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나 그런 비교 좀 하지 말아달라고 말해줄 수 없어? 자꾸 들으면 나도 사람인데 기분이 상하잖아. 야, 엄마가 악의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 그냥 그러고 싶다는 거지. 네가 좀 이해해. 이해? 나는 이해하는데 어머니는 왜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또 그러네. 엄마가 뭘 알겠어.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 내가 맨날 그냥 넘어가잖아.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이 있어? 지금 싸우자는 거야? 싸우는 게 아니라 얘기하자는 거잖아. 남편은 리모컨 채널을 돌리며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그 리모컨을 빼앗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어느 날은 외벌이 형편이 빠듯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이고, 사업하는 집 귀한 딸을 데려왔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우리 아들 기만 죽이고 뭐가 이렇게 용돈 하나도 제대로 못 챙겨줘. 어머니, 저희가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형편이 안 되긴 사돈 회사가 그렇게 잘 된다던데 하나뿐인 딸을 나 몰라라 하신다니? 어머니, 친정 재산은 제 재산이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어머나, 저 말 좀 봐. 아들 기 살려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남편한테도 전했습니다. 나는 그러기 싫어. 아버지한테 손 벌리는 거 자존심 상해. 장인어른한테 부탁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해? 그냥 한 번만 말씀드려봐. 당신은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예민한 거 아니야. 나 정말 힘들어. 뭐가 힘들어? 집에 있으면서. 저는 그 말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었어요. 지쳐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야위어 가는 걸 눈치채셨는지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불러내셨어요. 이거 생활비에 보탰어. 아빠가 더 잘 챙겨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아빠, 왜 아빠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아니야. 아빠가 좀 더 든든했어야 했는데. 아빠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잘 버틸게. 버티지 말고 힘들면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해야 해.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정말이지? 정말이야, 아빠. 차에 타자마자 봉투를 꽉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시는 게 너무 억울해서였어요. 이 봉투가 시댁 허영심을 채우는데 한 푼이라도 쓰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때 이미 가슴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제 인내심이 완전히 끊어진 날은 시어머니가 해외 골프 여행 얘기를 꺼내시던 그날이었어요. 얘야, 이번에 내 친구들이랑 해외 골프 여행 가기로 했거든. 너희가 효도하는 셈 치고 이번 여행 경비 좀 마련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저희 형편에 그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는 정말 마련해드리기가 어려워요. 능력이 안 되면 사람이 융통성이 좀 있어야지. 방법은 찾으라고 있는 거 아니겠니? 너의 아버지가 주신 돈 있잖아. 그 말이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물을 3개 틀어놓은 채 혼자 속으로 사귀고 또 사귀었어요. 그날 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골프 여행 보내달라시는데 우리 형편에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 좀 말려줘. 에이 뭐. 엄마가 오죽 가고 싶으시면 그러시겠어?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방법? 그 방법이 뭔데? 또 우리 아빠 주머니 털자는 거야? 당신 정말 당신 엄마랑 똑같구나?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또 사람을 잡고 그래? 아니, 당신 표정에 다 쓰여 있어. 그 눈빛 정말 징글징글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 침묵에서 오히려 더 명확한 대답을 들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만 가방에서 이미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 앞에 밀었어요. 우리 아버지 피땀 어린 돈, 당신들 허영심 채우는데 단 한 푼도 쓸 수 없어. 여기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남편이 봉투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너, 이거 정말 진심이야? 장난 아니지? 응, 진심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뼈저리게 생각했어.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정말이야. 후회? 아니,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거야.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어디 한번 잘 되나 두고 보자고. 응, 당신도 두고 봐. 당신들 인생이 어떻게 되나.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후회는 끝나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발인까지 끝낸 그날 밤이었습니다. 텅 빈 친정집 거실에 친정 조카와 단둘이 마주 앉아 조의금, 장부와 금액을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조카가 장부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나 장부에 다 기록해뒀거든.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지인분들 고액으로 내주신 분들 이름이랑 금액이 여기 다 적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름과 금액은 버젓이 적혀 있는데 두툼한 봉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예, 혹시 봉투를 다른 데 따로 챙겨뒀어? 아니, 고모. 나 분명히 다 금고함에 넣었거든. 장부에 적고 바로바로 넣었다고.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는데. 고모부가 쉬라고 해서 자리 비켜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난 모르는 일이야. 조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일단 사라진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보자. 고모, 나 정말 꼼꼼하게 챙겼어. 고액 봉투 들어오면 바로바로 장부에 적고 금고함에 넣었다고. 근데 왜? 알아. 믿어. 네가 잘못한 게 없어.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계산만 하자. 조카와 저는 장부를 펼쳐놓고 봉투가 없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어요. 고액 수표 봉투들, 두툼한 현금 봉투들, 딱 그것들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카와 함께 더하고 또 더하다가 숨이 턱 막혔어요. 고모, 이거 3천만 원 정도 돼. 제가 한 번 더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맞아? 응, 맞아, 고모. 나도 믿기 싫은데 맞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카도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이 숨막힐 만큼 조용해졌어요. 고모, 혹시 고모부가 지금은 계산만 하자. 저는 조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장부만 들여다봤습니다.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억울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도록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거실벽에 걸려 있었어요. 아빠, 내가 꼭 받아낼게. 기다려. 혼자 중얼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장례식장으로 가야 했어요. CCTV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새벽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그래도 조이금암 주변에는 카메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있어야 했습니다. 제발 있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장례식장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조이금 관련해서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장례 기간 중에 조이금이 일부 없어진 것 같아서요. 조이금암 주변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언제 기간 영상이 필요하십니까? 사흘 전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입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분이 영상 녹화분을 틀어주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봤어요. 화면 속에는 제가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먼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카마저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이어졌어요. 그 직후였습니다. 전 남편이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조이그맘 앞으로 성큼 다가섰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 두께를 손가락으로 가늠하더니 두툼한 것들만 골라 자기 안주머니와 손가방에 차례차례 쑤셔 넣기 시작했어요. 수표와 고액 현금 봉투만 골라내는 그 손놀림이 어찌나 능숙하고 빠르던지 처음 하는 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게 저한테 방에 들어가 눈 좀 붙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맞나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 사진 하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면 됩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CCTV 캡처 사진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조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나 CCTV 확인했어. 맞아? 응, 맞아. 근데 너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고모, 괜찮아? 많이 힘들겠다.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고모,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아무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차에 탔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배터리를 확인하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할 말이 있는데 따로 좀 볼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장례도 끝났잖아. 그냥 아버지 일 마무리하면서 얘기 나눌 게 있어서 내 직장 근처로 갈게.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무릎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시는 마지막 길까지 짓밟은 그 사람의 입에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겠다고 이를 악물며 다짐했어요.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시작이었어요. 전 남편이 일하는 회사 근처 후미진 카페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자리를 골랐습니다. 외투 주머니 속 녹음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배터리가 충분한지 2번, 3번 눌러봤어요. 장부 사본과 CCTV 캡처 사진을 가방 안에 가지런히 챙겨두고 테이블 위에 커피 한 잔을 식혀놓고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커피는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그냥 앞에 놓인 컵이 식어가는 동안 저는 속으로 아버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 입에서 직접 말하게 만들겠다고 혼자 다짐하며 카페 입구만 바라봤어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가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30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겠구나. 그 생각이 오히려 제 마음을 다잡아줬어요. 이윽고 전 남편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으며 재킷을 고쳐 입었어요. 그러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이, 얼굴이 많이 상했네. 장례 치르느라 고생 좀 했지?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안색이 아주 흑빛인데?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소리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부 사본을 먼저 펼쳐놓고 그 위에 CCTV 캡처 사진을 덮었어요.
전 남편의 시선이 테이블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의 눈가가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금액이랑 실제 봉투가 하나도 안 맞아. 3천만 원이 비는데 이거 어디 갔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안 그래? 전 남편이 사진을 집어들고 미간을 좁히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아? 아니, 이게 무슨 사진이야? 화질도 구질구질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이구먼. 너 지금 어디서 이런 가짜 사진 가지고 와서 사람을 생사람 잡으려고 그래? 이거 무고죄인 거 몰라?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저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장면을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CCTV에 봉투 쑤셔 넣으신 분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어. 내가 이거 경찰에 넘기고 조문객들한테 일일이 연락해서 금액 대조하면 당신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신 회사에도 소문 쫙 날 텐데 괜찮겠어? 전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입가에서 비릿한 웃음기가 지워지고 잠시 말이 없더니 의자에 등을 기대며 다리를 꼬았어요. 팔짱을 끼고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A씨, 그래, 솔직히 말할게. 우리 엄마 환갑이 코앞인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 근데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돈이 아주 넘쳐나더만. 그래서 내가 좀 미리 당겨 쓴 거야. 이번 주에 우리 엄마 해외여행 출발하시거든. 그 경비 내가 현금으로 싹 다 결제해버렸어. 됐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물었어요.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돌아가신 우리 아빠 조의금 훔쳐서 시어머니 환갑 여행을 보내드렸다고? 당신이 사람이야? 전 남편이 손을 내저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너 목소리 좀 낮춰. 창피하게. 어차피 돌아가신 분한테 들어온 돈인데 산 사람이나마 유익하게 쓰면 장인어른도 하늘에서 기특해 하실 거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래? 살아계신 사돈어른 환갑 여행에 보탰다고 좋게 생각해. 그게 효도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 빈소에서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들한테 깎듯이 절을 하던 그 얼굴로 지금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치가 떨렸지만 저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 돈 당장 내놔. 지금 어디 있어? 전 남편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없어. 벌써 여행사에 다 입금했고 우리 엄마 기죽지 말라고 명품 가방도 하나 사드렸어. 현지에서 친구들한테 밥도 쏘라고 환전도 두둑하게 해드렸고 남은 돈은 내 밀린 카드 빚 갚는데 다 썼다. 진짜 지금 내 주머니엔 단돈 10,000원도 없어. 배째라 그래. 말이 끝나자 전 남편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배째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잠시 말없이 전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어떻게든 갚겠다는 말도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앉아서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결혼 생활 내내 친정을 자기 집 금고처럼 여기던 그 눈빛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쏟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랬다가는 제가 지는 거였어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지금 이 뻔뻔한 말들이 그 안에 한마디도 빠짐없이 담기고 있다는 사실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붙잡아줬어요. 아버지가 일평생 정직하게 일하며 쌓아오신 그 이름이
이 사람의 뻔뻔한 입속에서 이렇게 함부로 불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러 와준 그 많은 분들의 정성 어린 마음이 이 사람 주머니 속에서 허비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잔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두었어요.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랬지? 그래, 당신 말대로 어디 한번 죽지 말고 잘 살아봐. 당신이 말한 그 산 사람의 끝이 어딘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전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손바닥 안에 쥐어진 그 작은 녹음기가 그날 제 손에 쥔 것 중 가장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을 걸어 나오며 이를 악물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돈을 저들의 더러운 허영심을 위해 쓰게 두지 않겠다고 이 자백 하나로 반드시 끝을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찰서 가는 길은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었어요. 카페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쪽에서 먼저 아무 말이 없으니 전 남편은 제가 체념하고 포기한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며칠이 지나자 전 남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탑승권 캡처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짧은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저는 그 화면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저한테서 수천만 원을 훔쳐놓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 프로필도 확인했습니다. 새로 산 가방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다 온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댓글에는 부러워 죽겠다는 답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저장해뒀어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사진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찾아오셨던 분들, 두 손 꼭 쥐고 조문해 주셨던 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정성껏 내주신 마음이 지금 저 사람들 여행 가방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니 입맛이 썼습니다. 그들이 여행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장부 사본, CCTV 캡처 사진, 그리고 전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긴 녹음 파일을 모두 제출했어요. 담당 수사관이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듣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하신 상태에서 전처 아버지 장례식 조의금을 가져간 거잖아요. 피해 금액도 크고 증거도 확실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출석 요구서 보내겠습니다. 저는 수사관 앞에서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야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실감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그 슬픔 속에서도 이렇게 차갑게 움직이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기도 했어요. 하지만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마음 놓고 울 수 있으려면 지금은 버텨야 했어요.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것 같았습니다. 경찰 고소와는 별개로 저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어요. 시어머니한테 가장 창피한 순간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친구들 앞에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걸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지켜보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들이 모두 함께 출국하는 그 자리에서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낱낱이 밝히는 것이었어요. 사촌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촌 오빠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몇 시야? 오전 10시 출발이야. 알겠어. 내가 같이 갈게. 너 혼자 가면 안 돼. 짧은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거나 부탁하지 않아도 됐어요. 사촌 오빠가 그렇게 말해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옆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서 줄곧 혼자인 것 같았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한테 그 마음을 기대보려 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는데 지금 이 순간 사촌 오빠의 짧은 한마디가 그 빈자리를 채워줬어요. 내일 공항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오빠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시어머니 친구분들 중 한 명이 공개 계정에 올린 글을 들여다봤어요. 내일 출발이라며 설레는 마음을 적어둔 글이었습니다. 목적지도 호텔 이름도 몇 박인지도 다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알고 가세요. 여러분 친구가 남의 초상집 돈으로 이 여행을 따라온 거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 앨범을 꺼낸 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밤에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릴 때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업고 웃고 계신 사진, 둘이서 손잡고 시장을 걷는 사진, 제가 학교 상장을 들고 아버지 옆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 사진마다 아버지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씩 늘어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아버지 얼굴을 천천히 짚어봤습니다. 아버지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던 게 언제인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잘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게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앨범을 덮으면서 한 가지를 다시 다짐했어요. 이 돈은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단 한 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받아낸 그 돈은 아버지가 평생 살아오신 방식대로 세상에 이롭게 쓰겠다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은 밤이었는데도 마음은 차분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수백 번 되짚어 봤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빛나고 싶은 자리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들 앞에서 민낯이 드러나는 것. 내일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내일 제가 제대로 마무리할게요. 두 눈 딱 뜨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아도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동이 트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출국 시간 2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사촌 오빠와 함께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는 제 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공항은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뛰어가는 가족들, 들뜬 얼굴로 셀카를 찍는 연인들. 어딘가로 떠난다는 설렘이 공기 중에 가득했는데 저만 혼자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구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전날 밤 머릿속으로 수백 번 되새겼던 말들을 다시 한번 되짚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고, 끝까지 차분하게 하자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만 치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렸더니 시어머니가 잔뜩 차려입은 친구분들을 이끌고 공항 로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들여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손목에는 굵은 금팔찌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번쩍이는 새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제 아버지 장례식 조의금으로 산 그 가방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전 남편이 캐리어를 밀며 흐뭇한 표정으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친구분들한테 효자 소리를 들으며 어깨를 으쓱거리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저는 사촌 오빠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왔어. 오빠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시어머니 일행이 카운터 쪽으로 위풍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저는 그들이 카운터 앞에 딱 섰을 때를 기다렸다가 사촌 오빠와 함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옆에 서 있던 전 남편도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둘 다 잠깐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얼굴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며 숨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친구분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앞을 막아서니 의아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받아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지금 들고 계신 그 가방이랑 이번 여행 경비가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아세요? 제 친정아버지 장례식 조의금입니다. 제 전남편이 빈소에서 훔쳐간 돈이에요. 아버지 조의금으로 가방 사고 여행 경비 내고 환전까지 하셨더라고요.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길길이 날뛰며 말했어요. 이 애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저는 주머니에서 CCTV 캡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창피한 건 저희 아버지 빈소에서 조의금을 훔쳐간 분이 더 창피하셔야죠. 여기 사진에 다 찍혀 있습니다. 경찰에도 이미 고소가 들어가 있고요. 이 자리에서 아니라고 하셔도 증거는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분이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보더니 옆 친구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또 다른 분은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분들 표정이 하나씩 굳어가는 걸 저는 말없이 지켜봤어요. 한 분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야, 오해야. 이 애가 이혼하고 나서 앙심을 품고 이러는 거라고. 그러자 친구분 한 명이 핸드백을 고쳐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쩐지 형편도 안 되면서 무리하게 비싼 패키지를 따라온다 했더니 남의 초상집 돈을 훔쳐서 우리한테 있는 척 허세를 부린 거였어? 같이 다니는 내가 더 창피하네. 또 다른 분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어요. 나 이런데 엮이기 싫어. 소름 돋아. 우리가 뭘 모르고 따라올 뻔했네.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하나둘 시어머니한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구 하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 엮이기 싫다는 게 그 발걸음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만 공항 한복판에 남겨둔 채 자기들끼리 출국장 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 뒤를 향해 소리쳤어요. 잠깐만, 이거 오해라고.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친구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어요. 눈이 뒤집힌 채 욕설을 퍼부으며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사촌 오빠가 전 남편 앞을 가로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손대지 마. 오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전 남편이 오빠를 밀치려 했어요. 공항 청원 경찰들이 소란을 듣고 뛰어왔습니다. 전 남편은 버둥거리다가 청원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결국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친구들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번쩍이던 금팔찌도 새 가방도 그 어느 것도 지금 이 순간 시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평생 체면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 체면이 가장 아끼는 친구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저는 말없이 바라봤어요. 짜릿하다거나 통쾌하다는 감정보다 그냥 이제 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공항 천장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따뜻한 햇살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 정도면 됐죠.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사촌 오빠와 함께 공항을 걸어 나왔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의 소란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기, 혹시 알고 있어? 전에 내 남편이었던 사람 말이야. 회사에 경찰 관련으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던데 짐 싸서 나왔다는 얘기가 돌더라고.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너 괜찮아? 많이 힘들겠다. 응, 나 괜찮아.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빈소에서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들한테 깎듯이 절을 올리던 그 사람이 결국 이렇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환갑 여행도 공항에서 완전히 끝이 났어요. 공항에서 벌어진 소란으로 전 남편이 청원 경찰에게 제압당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쳤고 당일 취소 처리가 되면서 그 비싼 프리미엄 패키지 여행 경비를 고스란히 날려버렸습니다. 여행은커녕 친구들한테 매몰차게 버림받고 위약금까지 그대로 뒤집어 쓰게 됐으니 공들여 준비한 여행이 오히려 더 큰 손해로 돌아온 셈이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을 통해 동네 소문도 쫙 퍼졌습니다. 며느리 친정 아버지 부조금을 훔쳐간 파렴치한 집안이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평생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분이었는데 이제 그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 무렵 사촌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너한테 연락하려 한다는 얘기 들었어. 혹시 찾아오면 나한테 바로 알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알겠어, 오빠. 오빠의 걱정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오빠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밑은 꺼멓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좀 들어가도 되겠니? 저는 문을 더 열지 않았어요. 할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서 하세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이더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 제발 우리 아들 감방만은 보내지 말아줘. 내가 뭐든 할게. 응? 한 번만 봐줘. 저는 바닥에 꿇어앉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갔을 때 그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큰 집 며느리랑 비교하며
저를 구박하던 목소리, 친정을 당신 마음대로 써먹으려 했던 그 당당한 얼굴. 수중에 돈이 없으면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며 혀를 차던 그 표정. 그분이 지금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동정심이 들었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들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제 아버지 조이금에 손을 댔죠.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어머니도 앞으로 꿋꿋하게 잘 살아보세요.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발 부탁이야. 엄마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봐. 아들이 전과자가 되면 평생 그 낙인 달고 어떻게 살겠어. 저는 부드럽게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건 아드님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에요. 저는 그 결과까지 대신 막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뭐든 할게. 무릎 꿇을게. 지금 꿇고 있잖아. 더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어봤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한층 커졌어요. 저는 잠시 그 소리를 듣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합의는 없어요. 문을 닫았어요. 현관 너머로 시어머니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현관에 등을 기대고 서서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아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셨겠지 싶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 측에서 탄원서가 왔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말이 몇 번씩 반복됐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빈소에서 저와 조카를 교묘하게 내보내고 홀로 돈을 챙기던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했거든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남편은 집행유예와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사촌 오빠한테서 결과를 전해 들었을 때 오빠가 말했습니다. 어때? 괜찮아?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응, 그냥 당연한 게 당연하게 됐다는 느낌이야. 오빠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좋아하셨겠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잠시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겨우 대답했어요. 응, 그러셨으면 좋겠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셨기에 그 마지막 길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이고 그 마음들이 결국 제 손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미 마음속에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가 기대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그 긴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끓이다가 문득 창밖에 햇살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돌려받은 조의금은 고스란히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벌어서 다 쓰고 가면 안 돼. 뒤에 오는 사람한테 뭔가 하나는 남겨야지. 내가 없어도 내 이름 석자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 말씀이 생각나서였어요.
재단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장학금 이름을 어떻게 써드릴까요? 저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성함으로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돈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러 와주신 분들의 마음이 누군가의 꿈을 키우는데 쓰이게 됐으니까요. 훔쳐간 돈이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전 남편도 전 시어머니도 몰랐겠지요. 어쩌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삶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퇴근길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단팥빵을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생겼어요. 제과점 앞을 지나다가 냄새를 맡으면 자동으로 발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꼭 단팥빵을 사들고 오셨거든요. 냉장고 위에 올려두고 주무시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발견하고 혼자 씩 웃으며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 기억이 하도 선명해서 단팥빵 냄새를 맡으면 아버지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서는 게 너무 쓸쓸해서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 고요함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저를 기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해왔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응, 잘 먹고 다녀. 오빠는? 나야 뭐. 너만 잘 지내면 돼. 아저씨가 내 걱정 제일 많이 하셨잖아. 알아. 나 이제 진짜 괜찮아. 그래. 그 말 들으니까 나도 마음이 놓인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로 가족이라는 말이 한동안 낯설게 느껴졌는데 사촌 오빠 목소리를 들을 때만큼은 그 온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화창한 주말이 되면 저는 꽃다발을 들고 아버지가 잠드신 수목원을 찾아갔어요. 처음 몇 번은 꽃을 내려놓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울다가 지쳐서 그냥 풀밭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수목원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걸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이 햇살 속 어딘가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그날부터는 꽃을 내려놓고 나서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오늘 단팥빵도 사왔어. 말하고 나서 혼자 피식 웃었어요. 살면서 아버지한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내뱉고 나면 진짜로 조금 더 괜찮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저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막대한 빚에 시달리며 지낸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는데 이제는 그냥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분들이 제 삶에서 차지하던 자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그때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많이 울었고, 많이 화도 냈고, 많이 버텼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씩 웃는 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저 스스로도 가끔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썩은 인연을 비워낸 자리에는 생각보다 빨리 좋은 것들이 채워졌어요.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한테서 안부 문자가 왔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미술관도 가보고 좋아하는 책도 다시 꺼내 읽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뭘 좋아했는지조차 잊고 살았는데 하나씩 되찾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하루하루를 채워줬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례함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오랫동안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구박을 해도 남편이 친정을 당연한 돈줄처럼 여겨도 그냥 가정을 위해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참는 게 습관이 되면 그게 내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내가 먼저 나를 지킬 줄 알아야 진짜 소중한 것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내 삶이 비로소 숨을 쉰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돈도 회사도 아니었어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끊어낼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홀로 저를 키우시면서도 단 한 번도 원망하는 소리 없이 묵묵히 걸어오신 아버지. 그 등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가르침이었어요. 그 용기 덕분에 저는 지금 제 몫의 봄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부당한 것을 억지로 참아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어 끊어낼 줄 알아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걸 눈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저 정말 괜찮습니다. 봄이 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햇살이 오늘도 창문을 타고 제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기 힘든 상처를 견디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를 지키는 용기를 내는 것부터가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저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햇살 속에서 활짝 웃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